탈중앙화 거래소, 즉 DEX의 세계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덱스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불가능의 삼각형이죠. 중앙화 거래소, 즉 CEX 수준의 빠른 속도와 쾌적한 사용자 경험, 효율적인 시장이 보장하는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블록체인 본연의 가치인 강력한 온체인 보안과 투명성. 이 세 가지 목표는 마치 시소의 양끝과 같아서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덱스들은 이 딜레마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불가능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그들은 중앙화거래소의 성능과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핵심 가치인 자기 주권과 투명성을 결합하여 양쪽 세계의 최고만을 취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프로젝트는 시장에 엄청난 과대 광고 현상을 일으켰죠. 거래량, 사용자 기반, 그리고 네이티브 토큰인 하이프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성장은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름뿐인 일시적인 과대 광고에 불과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코인사이트에서는 하이퍼리퀴드의 핵심 서사를 해부하며 덱스가 무엇일 수 있는지, 그 정의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는 바로 창립자의 배경에 있습니다. 공동 창립자 제프 야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빈도 매매, 즉 HFT 회사인 허드슨 리버 트레이딩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입니다. HFT 회사는 1초를 다시 수백만으로 쪼개어 그 찰나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파고드는데 집착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HFT의 DNA는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접근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2022년 말 FTX의 붕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제프 양과 그의 팀은 고객의 자산을 멋대로 유용했던 FTX를 보며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을 제3자에게 맡겨야 하는 위탁 리스크 없이 CEX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탄생은 중앙화 금융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이고 철학적인 응답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하이퍼리퀴드가 벤처캐피탈, 즉 VC 투자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프 야는 소수의 VC가 네트워크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 모델의 오점이라고까지 말했죠. 이 결정은 토크노믹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프는 토큰 총 공급량의 무려 70%가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이는 DYDX나 수이 같은 VC 중심의 프로젝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초기 투자자가 아닌 사용자가 곧 주인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멋진 철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VC에 거대한 자금 지원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제 수익을 내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토큰 가치로 직접 연결하는 공격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었죠. 바로 프로토콜 수수료, 하이프 토큰을 시장에 다시 사들이는 지원 펀드와 바이백입니다. 이것은 플랫폼 사용량이 토큰 가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플라이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VC 배제라는 철학적 선택이 공격적인 가치 축적 모델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리퀴드는 어떻게 CEX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독립에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이더리움이나 아비트럼 같은 다른 네트워크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아예 자체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기성품 엔진을 가져다 차를 조립하는 팀과 특정 레이싱 트랙에 맞춰 엔진부터 셋시, 공기 역학까지 모든 것을 자체 설계하는 포뮬러 1 팀의 차이와 같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항상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초당 20만 건의 주문 처리, 1초 미만의 블록 타임, 그리고 트레이더에게 가스비를 부과하지 않는 놀라운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 초 하이퍼리퀴드는 L1에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합한 하이퍼 EVM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에서 다목적 금융 허브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외부 개발자들이 하이퍼리퀴드의 빠른 속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대출, 구조화 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앱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덱스 기능은 복제할 수 있어도 이렇게 구축된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품에서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2025년 3월 하이퍼리퀴드는 프로토콜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공격에 직면합니다. 한 트레이더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젤리 토큰의 가격을 대규모 레버리지로 급등시켜 유동성 공급자인 HLP 볼트에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강제로 떠안긴 것입니다. 손실을 방치하면 핵심 유동성 풀이 무너질 수 있고 개입하면 탈중앙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이퍼 리퀴드 팀은 논란을 감수하고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젤리 시장을 상장 폐지하고 청산 가격을 수동으로 설정해 유동성 공급자의 손실을 막았죠. 이 조치는 이게 무슨 탈중앙화냐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플랫폼의 중앙화된 일면을 노출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리퀴드는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동적 미결제 약정 한도, 자동 디레버리징과 같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도구들을 도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탈중앙성 서사에 흠집이 갔지만 장기적으로는 순진하게 코드가 법이라는 시스템에서 현실적인 리스크 통제 기능을 갖춘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충격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통해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의 순간이었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이퍼리퀴드의 성공은 단순한 과대 광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HFT 기반의 설계 철학, 목적에 맞춰 제작된 고성능 L1, 그리고 사용자와 인센티브를 일치시킨 공격적인 토크노믹스라는 독특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은 검증인 수로 인한 중앙화 우려와 바이렉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이퍼리퀴드가 단순히 또 하나의 성공적인 덱스를 넘어 수직적으로 통합된 고성능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온체인에서 구축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디파이 산업 전체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암호화폐 시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